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 도덕 윤리를 맡고 있는 이명재입니다. 저하고 이제 이중천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팀 티칭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름방학 특강으로 여러분들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그 오리엔테이션, 저희 팀 티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시간에 이중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기출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주실 거고요. 저하고는 제가 맡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저와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은 부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또 철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제가 그 중에서도 동양 철학을 전공하였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선 성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뭐 저랑 관련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제가 학위 논문을 썼던 퇴계라든지 또 동치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뭐 율곡이나 이런 분들의 그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제 전공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이 임용닷컴이라는 곳에서 저랑 이야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쪽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도덕 윤리라고 하는 그 시험 안에 그 기출 문제들이 이 시험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사, 뭐 철학사 안에 또 윤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양 윤리사 또 동양 윤리사 또 한국 윤리사 이렇게 서동안의 그 윤리와 사상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관식 답안을 서술하는 부분 또는 가로 메꾸기 이런 부분 또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고요.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물론 서양 철학사도 어렵죠. 서양도 어렵죠,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근대화 이후에 근대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통 문화라든지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 앞에 우리가 동양인이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뭐 뼛속에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서양 근대 교육의 형태에서 발전된 걸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가 쓴 언어도 그러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들 특히나 개념어들이 들어가 있는 한자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어들 순우리말 말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은 부분은 언제 형성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학교, 뭐 학습, 어떤 거 무슨 국가, 민족 이런 말들은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썼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나라국은 썼죠. 뭐 배울 학은 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거의 대부분의 그런 많은 부분의 그 조어는 일본에서 근대화 이후에 만든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철학 어디 쓴 거죠? 필로소피를 일본에서 그렇게 몇 가지 고민하다 철학으로 쓰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옛날 전통시대에 있었던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언어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이제 동양 윤리라든지 한국 윤리의 그 번역물 툴을 보면 이제 좀 낯설고 불편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의 틀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미 서구화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고의 틀을 교육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양 철학이나 한국 철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우리한테 생소하고 어렵다 이거죠. 왜 어렵냐면 서양 철학은 내가 잘 모르면 책을 읽고 또 관련된 뭐 강의를 좀 듣는다든지 뭔가 좀 스터디를 하면서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동양이나 한국 쪽은 너무 외래어 같고 한자도 잘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세대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외국어 처음 보는 외국어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여름방학 특강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맡은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 그리고 서양 중세 철학. 보통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벌써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뭐 에피쿠로스, 뭐 또 스토아, 그리고 중세 철학 쪽으로 우리가 보자면 보통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대 이후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이중천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또 동양 쪽과 관련 지어서는 이제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 부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께 진행을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세세한 암기거리보다도요 저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세세한 암기거리 이미 여러분들 그런 노트들 다 많이 갖고 계시죠. 열심히 외울 거. 또 이미 보통은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족보들 또는 어떤 게 있죠? 뭐 입시에서도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입시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신 것들,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입시학원 선생님이 강의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어떻게 강의하는지 잠깐 살펴봤어요. 저도. 그리고 어떤 입시학원 선생님들의 어떤 강의를 여기 들었어요. 인강 같은 거를. 그분들은 굉장히 강의 잘하죠. 근데 그분들의 강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그 방식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하고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객관식을 갖고 왔고 단순히 문제의 난이도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라면 단순히 그냥 그런 정도라면 그런 수업이 굉장히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 지금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입시를 거쳐왔던 분들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한 거죠.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부족할까? 왜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고등학교 교과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관식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서술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머릿속에 가로 메꾸기는 뭔가 외운 거에서 하나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 가운데서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동양 철학을 관통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주관식 문제, 가로 메꾸기, 이런 단답형 문제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어찌거나 쓰는 것들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를 봤을 때 받는 느낌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뭐 개론서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는 게 어떤 거죠? 서양 윤리학사 이런 책 여러분들이 대체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또 중국 철학사, 뭐 풍우란이 쓴 중국 철학사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면서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어때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여러분 갖고 계신 개론서 훨씬 어렵죠 이게. 외국어 같죠? 저도 철학과에서 종합시험 같은 거 볼 때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시험을 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이 교과서 말고 여러분 이 교과서 많이 접했으니까 이거 말고 이 개론서를 가지고 내가 공부한다고 할 때 이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느냐? 습득할 수 있죠. 이게 안 어렵다면 이게 안 어렵다면 습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가장 그걸 거예요. 수험생이고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 우리 기본적으로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보자. 또 입시학원 선생님들의 인강 한번 보자. 잘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나 중간중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래 개론서도 봐야지 당연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라고 공부를 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개론서 또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에 따르면 철학을 전공한 저는 원래 서양 철학을 공부했다가 나중에 박사학위는 동양 철학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의 뭐 소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저는 스피노자와 퇴계 이황의 사상을 비교하는 논문들을 주고 썼었기 때문에 서양 철학도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푸는 이 문제 있잖아요. 예, 제가 이 부분을 풀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물론 뭐 어떻게든 쓰죠. 어떻게 저도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서 쓰죠. 예,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간다면 어떤 점수를 받겠지만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처음 준비하는 사람 하나도 못 쓰겠다 이럴 수도 있죠. 예.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은 좀 쓰겠죠. 어떤 사람은 더 잘 쓰겠죠. 근데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답안을 하나도 못 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예. 우리 불교에서 도노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단박에 깨닫는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표가 안 납니다. 이런 시험은요. 예. 제가 맡은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 윤리사, 사상사 또는 철학사랑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 이 뭔가 깨달음의 지점이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팍 올라오는 정도의 순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인내를 어떻게 인내하고 공부할 수 있는가? 예. 하나도 답을 못 쓰겠는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팍 올랐을 때 분명히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시험 준비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 시험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어요. 예. 현실적인 시험 전략을 가지셔야죠. 그러나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몇 년으로 막 내다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어렵다면 난 내년의 시험에서는 한번 합격을 노려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을 그려나갈 수 있는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될 거고, 자, 이 개념과 관련해서 왜 동양 쪽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남겨다 주는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왜 고등학교 교과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개론서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면 아까 서양 윤리학사, 뭐 중국 철학사 또는 뭐 한국 철학사 이런 개론서를 어떤 하나를 뭐 여러 번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잡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다 풀 수 없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뭐 동양, 서양, 한국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읽으면서 드리는 노력과 시간이 문제인가요? 만약 그렇다고만 한다면 꼭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풍울한의 중국 철학사를요, 거짓말 치지 않고 10번을 넘게 읽었어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읽었어요. 저는 여러분 2006년도에 저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예. 제가 여러분 박사학위를요 2017년 2월에 땄어요. 우리 쪽은 그래요. 대학원에 들어가면부터 박사학위를 받아야 10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뭐 저희 스카이 정도만 해도 그래요. 예. 인문학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읽었던 너덜너덜하게 갖고 있는 그런 책, 하도 읽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런 개론서를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여러분 한 2번, 3번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서양 철학은 좀 나아요. 서양 윤리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양 철학사보다는 그래도 좀 더 훨씬 더 쉽죠, 사실은. 왜냐면 윤리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쉬워요. 그러나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여러분들 왜 듣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주고 해설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기출문제 강의를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저랑 수업이 맞췄을 때 되면 그래, 내가 그래도 이런 개론서를 한번 읽어보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토대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를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이 과정을 제가 좀 생략해 드리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을 쫙쫙쫙 정리해주면서 뭐 나가는 그런 수업은 우리 주관식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명식이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이명재 교수를 만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이다. 개념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빨리 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 수업의 의의를 제 나름대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오리엔테이션이 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수업을 바로 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지 뭐 이 시험은 이렇게 출제됐고 뭐 이것도 뭐 우리 팀 티칭은 오후에 이제 이중정 교수님이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저는 그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더 빨리 강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 출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조금 이 개념 정리를 개념의 출발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서양 철학하고 뭐가 다른 거죠?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 이제 서구에서 있었던 그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 학문의 분야를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이제 수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서양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이 철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 보면은 뭐 철학과는 동양 철학 전공도 있고 뭐 동양 철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왜 쓴 거냐면 서양에서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좀 해당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양 철학 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런 건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카테고리를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철학사를 기준으로 볼 때는 동양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 동양 철학이 그게 철학이야? 혹시 동양 철학의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서양의 학문 분과에서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종교학, 종교학의 분야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게 좀 헛갈리다 보니까는 철학하면 자기네들 거를 철학이라고 하고 동양을 필로소피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릴리전 파트에다 넣거나 아니면 지역학, 동아시아 지역학, 뭐 중동학 이런 것처럼 아시아 지역학에서 동북아시아 지역학에서 이 사람들은 이 문화를 이 사람들이 문화를 연구할 때 뭐 유교, 불교, 도교를 얘기하거나 또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교자 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종교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양 철학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보통 우리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그냥 동양 사상하면 뭐 물론 서양도 사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동양 사상이라고 하면 뭐 철학이라고 하는 오해는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서양 철학의 파트를 잠깐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철학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런 분과가 있더라고요. 형이상학, 뭐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것도 형이상학이거든요. 근데 이 형이상학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뭐 한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을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플라톤은 여러분하고 저, 이 책상, 이런 칠판 이거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저나 여러분처럼 언젠가 이따 사라질 존재보다는 이데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원한 게 더 분명한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굴에서 저쪽에 내 그림자, 불빛이 뒤에 있는데 동굴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이 불빛을 가지고 저렇게 그림자만 보고 있다가 내가 딱 영원한 것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저 동굴 밖을 나가는 순간 저거가 가짜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내가 이 동굴 밖을 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이 영원한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는 실제한다. 예. 이런 걸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런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있죠? 예.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근대 이후에 더 발달해 간 거죠. 예. 데카르트 하면 우리가 윤리학사에서는 데카르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예. 앞으로 모르죠. 맨날 출제된 사람들만 출제하면 좀 지겨우니까 예. 이런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도 또 예. 출제될 수도 있고 동양 철학도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예. 내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새로운 인물들로 출제할 수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 하면은 서양 철학에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예, 근대의 이분법, 서양 근대의 이분법, 나와 관찰하는 나와 관찰당하는 대사를 딱 구분지은 거잖아요. 이 세계를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는 데서 플라톤의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그래,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뭔가 깨달았어. 나머지는 생각하는 내가 관찰하고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근대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동양과 다른 전통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동양은 그런 의미의 근대가 있지 않았으니까.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 관찰하는 대상, 그리고 관찰당하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상, 이 현상세계에 대한 이분법, 그때부터 여러분 근대 인식론이 계속 칸트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를 관찰하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인식론.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어요. 논리학은 뭐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도 이런 논의에 해당이 되고요. 윤리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접하는 이 윤리를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우리가 이 윤리인데 이 형이상학 존재론하고 아까 이데아를 얘기했지만 완전히 떨어진 내용은 아니고 대체로 여러분들은 이 윤리에 대한 거,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소크라테스부터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근대 현대의 윤리학까지 여러분들은 이 윤리학사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 형이상학의 문제는 뭐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이다. 철학을 좀 영역별로 나눠보자면 이런 것이다.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의 출발이 도덕윤리예요. 처음부터의 출발이 도덕과 윤리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논어를 보면 좋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도 나중에 퇴계 율곡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뭐 4단 7정 논쟁이네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리학은 굉장히 제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논어는 좀 안 어려웠는데 사서삼경은 안 어려웠는데 이 신유학으로 가면 엄청 주자부터 어려워져요. 그 왜 어렵죠? 학문의 관심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윤리인데 이 도덕윤리의 근거를 이론화한 거예요. 내가 왜 도덕윤리라고 하는 거는 뭐죠? 어떤 뭐뭐 가치가 투영되어 있고 뭐뭐 해야 한다, 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게 도덕윤리의 어떤 표현 방식이잖아요. 칸트의 정언명법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정언명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윤리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화를 계속해요. 동양 철학은 그 자체가 무슨 학이냐면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이 핵심이 원래가. 그런데 동양 사상이라고 할 때 이 철학, 서양 철학하고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요 안에 철학이 있고 윤리가 학이 있고 태극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리기 논쟁, 태극 이런 것처럼 형이상학이 있죠.
형이상학의 존재론이 있어요. 예. 형이상학이 있고 뭐 이 안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논리학을 뭐 논리적인 언어의 좀 엄밀성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뭐 좀 옛날 특히나 이제 예전에 공손용인이 하는 사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논자들이 좀 있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 종교라고 할 만한 것이 있죠. 예. 서양 철학도 이 안에 종교 뭐 중세 때 보면 여러분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양 철학 기독교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은 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뭐 다른 학문의 파트가 있는데 동양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여러분 정치학도 있고 예, 물론 이제 국가로 뭐 그 서양 철학도 뭐 그대로 가면 갈수록 학문이 이제 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지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안에 모든 거를 다 담고 있어요. 예. 다른 정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학, 예를 들어 유학을 따면 유학 안에서 정치도 하고 국가도 얘기하고 그렇죠? 뭐 행정도 얘기하고 다 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종교라고 할 만한 것도 있고 철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서양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윤리학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양의 사상 안에서 윤리를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보통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철학을 자꾸 접하게 되다 보니까 철학은 뭐지? 동양 철학은 뭐지?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 철학과 관련해서 동양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불선이라고 하죠. 이거 세 가지 말고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대한민국 안에서 윤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보는 이 동양 철학사, 동양 윤리사를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유학 안에서 정치, 경제 다 있는 거고 경제학도 있고 이런 식이죠. 이 위에 따로 경제학이 있는 게 아니죠. 예, 따로 정치학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서양하고 우리랑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불교는 보통 현실 정치를 관여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자체는 개인의 깨달음 또 중생의 구제 이런 것들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국교는 불교를 하더라도 기본으로 정치 행정과 관련된 거는 유학의 힘을 빌리잖아요. 고려시대도 그렇고 통일신라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학이 있고 불학이 있고 이걸 유교라고 불러도 되고 유학이라고 부르고 불학이라고 불러도 되죠. 근데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불선 할 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신선 할 때 뭐 선 이런 거를 쓰지만 보통 이제 노장 철학, 노자와 장자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유불도라고도 해요. 유불도. 노자, 장자의 철학.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도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교라고도 하는데 도교는 이제 노장 철학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도교는 보통 이제 신선과 관련된 그리고 이 하나의 그 중국의 하나의 뭐죠? 대표적인 민간 종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간 종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담고는 있지만 노자와 장자만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도교랑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장 철학, 이렇게 유교, 불교, 노장 철학 보통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러분이 여기서 유불도라고 해서 이걸 도자를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 마치 그래? 그러면 유불도는 노장 철학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도는 유교에서도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죠.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논어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내가 뭔가를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순간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쓰는 이 도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다 쓰는 거죠. 예. 특히나 유교에서는 그 나중에 그 성리학을 가지고 좀 다른 말로 도학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나오는 주자학, 또 양명학, 둘 다 도학이라고도 그 시절 이후의 유학을 우리가 성리학과 양명학을 통틀어서 도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 철학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용어의 어떤 헛갈림 이런 것이 있는데 동양 사상은 이렇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알다시피 맨날 나오던 데서 나와요. 마치 서양 고대 철학에서 맨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렇게 나오듯이 아마 출제자도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거의 범위가 넓혀지는 거에 대해서 출제자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는 또 어렵죠. 네. 동양도 그렇죠. 노자, 장자, 그리고 노노, 맹자,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옛날 주자, 주희 또는 양명, 그리고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면 퇴계, 율곡, 다산, 다산, 정약용 이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불교는 어디서 출제? 불교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은 출제의 경향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진울, 이런 출제. 그러나 원효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의상도 왜냐면 계속 원효만 내기 좀 그러니까 의상도 이제 또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고려 후기에 진울만 계속 내기 좀 그러니까 고려 전기에 우리가 보통 천태종, 진울은 조계종, 천태종을 창시했던 대각국사 의천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중국 불교로 가면은 중국 불교도 물론 출제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거를 좀 더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노자, 장자. 이번에도 작년에도 장자 출제된 거 있잖아요. 오늘 한번 문제를 보겠지만 어렵죠. 어렵지만 여튼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제되는 범위는 좀 정해져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지껏 출제됐던 거를 벗어나는 거는 굳이 보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만약 그런 게 나오면 내가 틀려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수험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더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수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출제된 것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이외의 것이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운데 그것이 출제됐을 때는 좀 틀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상의 문제죠.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큰 포커스를 맞춘 시험인데 내가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고 할 때, 근데 전략적으로 좀 합격을 한번 노려보겠다고 할 때는 역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좀 해결이 되겠죠. 우리가 이 진시황제라고 들어봤잖아요. 진시황제. 중국을 통일을 했잖아요. 이 진나라가 그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선진시대라고요. 이때보다 좀 앞서 있는 시대라고 해서. 선진시대. 근데 선진시대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분열 시기,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했으니까 춘추 시대, 전국 시대를 선진 시대로. 근데 요때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백가라고 하잖아요. 여러 제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공자님, 맹자님, 노자, 순자, 장자, 묵자, 제자백가들이 나와가지고 도덕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가는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죠.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 근데 우리는 용어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용어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동양 철학은 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혼자 보면 또 어렵지. 예. 여러분들이 동양 철학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법을 공부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꼭 저기 수업을 들어야 되나? 내가 그랬어요. 뭐 형법총론이라는 책을 갖고 있길래 그거 계속 이렇게 뭐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은 결국엔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말로 쓰여져 있다 뿐이지 왜래요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 우리말로 쓰여져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신림동 강사의 그 형법의 그걸 들으면 당시에 그 친구도 결국에 사법고시를 합격했는데 그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지. 그냥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썼는데, 예. 법도 그렇잖아요. 다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들이잖아요. 외래어 같은 거죠.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안 썼던 표현들이에요. 예. 뭐 선진시대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냥 춘추전국시대 우리가 아는데,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수업을 왜 듣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예. 내가 빨리 개념을 포착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외울 거 더 충분히 외우고, 예. 좀 연습 더 충분히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예. 답안을 어떻게 쓰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시험장을 하나도 못 쓰고 나왔어. 예. 윤리 부분, 특히 동양윤리, 한국윤리. 예. 그건 안 되겠죠. 예. 근데 그거를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개념 정리를 한번 시작을 오리엔테이션 때와 1교시 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나라는 나중에 저기 춘추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지로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그거를 누가 통일하죠? 위나라의 조조가 있었던 위나라가 이름이 나중에 또 이거랑 다른 진나라로 바뀌죠. 위촉 오에서 위가 진나라로 바뀌고 그러면서 금방 분열합니다. 그래서 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남북조 시대가 있죠.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 당나라예요. 아마 당송 8대가 들어가겠지만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어져요. 이 공자가 살았던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인도에는 붓다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있었다고요. 그 기축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스승들이 나타났던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남북조 시대하고 수당으로 가면서 이때는 어느 사상이 이 동아시아, 중국에서 이게 주도를 잡았냐면 불교였어요. 불학. 불교가 주도를 잡았고, 남북조 시대에 여러분 특히나 중국 불교에서 중국 선종을 창시했다라고는 달마가 인도에서 이 남북조 시대에 중국으로 넘어간 걸 가지고 우리가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종, 그런 것이 전례가 되고.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때 이 수당 시절에 불교들이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되어 왔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보통 여러분 당나라 하면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했네 이런 얘기 있고, 또 나당 연합군 이런 것처럼 삼국 통일의 과정에 당나라 개입한 거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이 당나라 때 원래 신라가 나당 연합군이 있었고 나중에 통일 신라 시대 때도 이 당나라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굽니까? 통일 신라의 원효 대사랑 의상 대사잖아요. 같이 유학을 떠났다가 의상은 갔다 오고, 그래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화엄정을 창시하고, 그리고 원효는 계속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일제유심이죠. 모든 거는 마음에서 나온다. 해골바가지의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원효 의상이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거였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통일신라 이후에 또 이제 고려시대 원나라가 빠졌구나. 예.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이제 고려 후기 때 이제 진울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의천이 있고 그랬잖아요. 의천, 예, 진울, 예, 천태종, 예, 조계종, 예,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제 불교의 흐름은 이제 그러한 건데, 요 송나라가 왜 우리한테 많이 회자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죠. 예. 이 송나라는 시대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 게 필요가 있어. 송은 나중에 예, 남송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여진족, 이거 여진족, 이것도 여진족. 예. 명나라는 다시 한족, 예. 송나라도 한족, 한족, 여진족, 여진족. 원나라 뺐네. 예. 몽고족, 예, 여진족 이렇게 되죠. 요 남송 시절이 있어. 예. 이 북송 시절이 있고 이거 금나라한테 뺏겼어요.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예, 남송 시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 북송 시절부터 있었던 유학이 다시 유행을 하는데 이게 성리학이 완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불교가 유행하다가 요 북송 시절부터 유학의 흐름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 개인의 깨달음, 예. 그리고 불교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 불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선진시대 때 논어 맹자, 예, 공자발 맹자발 했던 시절도 묵자 이렇게 공자발 맹자발 했던 유학에서 예, 요때 가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체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니 그게 바로 북송 시절부터 이어졌던 남송 시절에 누가 그걸 완성하냐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자학 또는 예,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장황한 얘기 좀 들리지만 이것까지 별거 아닙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서양 윤리학과 동양 윤리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자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예. 명나라 때 유행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학이에요? 오늘도 나오는 양명학이 유행을 하잖아요. 예. 양명. 이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성하고 리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그냥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때부터 이 주의가 완성할 때까지 이 인간의 본성과 예, 우주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리를 가지고 또 성을 가지고 뭐 리와 기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했던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한 거고 다만 요 안에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굳이 따지면 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성리학 하면은 주자학하고 이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양명도 있는 거예요. 양명도 그냥 요 성과 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주자랑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어때? 명나라는 우리 조선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원명 교체기,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기 때 아시다시피 우리 고려 말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명나라 이제 4대 하면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16세기 유학자가 이제 퇴계와 율곡이니까 이 퇴계와 율곡은 여러분 양명학을 좋아한 게 아니라 이 주자학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주자학 일변도의 국가로 나중에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율곡과 퇴계가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다. 그런데 퇴계는 좀 그 주자랑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율곡으로도 공격도 당하고 또 뭐 좋게 해석하자면 퇴계가 한국의 성리학을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꽃피웠다. 중국의 주자학을
한국에 우리 조선인에 와서 더 꽃피웠다. 또는 한국형으로 좀 발전시켰다. 중국의 주자랑 좀 다른 얘기를 했다. 물론 퇴계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주자가 말한 거를 토대로 자기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주자랑 퇴계는 좀 다르게 얘기했다고 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게 뭐 이른바 사단칠정 논쟁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에 그 기출문제를 저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은 부분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부분 심리장치 잠깐 갖기 전에 이 부분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는 앞으로 이러려고 해요. 2018년도 기출을 오늘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7년도 기출 이런 식으로 2018, 2017, 2016, 2015, 2014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풀어나가면서 서양 고대 윤리 그리고 서양 중세 윤리를 저랑 개념 정리를 해 나가시고, 정리라는 말이 개념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양 윤리, 한국 윤리 역시 유교, 불교, 노장 철학 이런 것들을 유불선을 다 각각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랑 이 수업이 여름방학 특강이 끝나는 시점에 도달할 때가 되면 제가 노리는 거는 여하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그 개념이 하나의 개념의 체계,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의 체계가 완벽하게 완성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 하나의 그 관통하는 시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